제 이름은 김정미입니다. 올해 71살,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들어보시겠어요? 겨울 끝자락의 어느 날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던 그날,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죠.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 부부에겐 평화로운 안식처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손때 묻은 가구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였죠. 남편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다며 병원에 가보자는 제 말을 계속 거절했어요.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TV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죠. 갑자기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더니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뱉었어요. 괜찮냐고 물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 남편이. 말끝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죠. 여보, 정신 차려요. 여보. 구급차가 도착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꿈이길. 제발 꿈이길. 하고 계속 중얼거렸죠.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은 제 가슴을 무겁게 했죠.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알아봤더니 수술 비용이 제가 감당하지 못할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죠. 보험도 제대로 들어놓지 않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훨씬 넘어섰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방법을 찾아 헤맸어요. 결국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보기로 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뿐이었어요. 아들 은혁이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고, 딸 은서는 아기 키우느라 빚이 있다며 거절했어요. 자식들의 반응에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죠. 결국 집을 팔기로 결심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의 생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부동산에 내놓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아 팔렸어요. 집을 정리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죠. 결혼 초 작은 월세 방에서 시작해 어렵게 장만한 이 집, 아이들이 자라난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은행 적금도 모두 해지했고 친구들에게도 빌리려 했어요. 하지만 오랜 친구 영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연락을 준다더니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돈 때문에 우정도 깨지는구나 싶어 마음이 아팠죠. 결국 고리대 금업체를 찾아갔죠. 이자가 너무 높아 망설였지만 남편을 살리는 게 먼저였어요.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집을 팔고 나서는 월세 단칸방으로 옮겼어요. 좁은 공간에 우리의 30년 세월을 우겨넣는 게 쉽지 않았죠. 밤마다 낯선 천장을 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됐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는 듯 했어요. 의식을 찾았고 손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으니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만남, 결혼식,
남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저는 혼자 남았어요. 남편도 집도 돈도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죠. 자식들은 장례식에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은혁이와 은서는 장례식 내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다가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는 서로 눈치를 보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바쁘다며 서둘러 떠나버렸죠.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정작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져 갔어요.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피하는 것 같았죠.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받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어요. 월세 단칸방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짐을 꾸리면서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그 사진이 제 유일한 재산이 되었죠. 추운 겨울,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며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난 뭘 잘못한 걸까? 매서운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낡은 외투로 몸을 감싸봐도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덜덜 떨며 새벽을 맞이했어요.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외로움이 저를 괴롭혔어요. 처음 며칠은 길거리에서 구걸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부끄러웠죠. 저 죄송합니다. 혹시 1,000원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른 척 지나갔어요. 가끔 동전 몇 개를 던져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주워 빵을 사 먹었어요. 그 빵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여보, 나 여기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밤이면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죠. 비가 오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한 번은 새벽에 지하철역에서 잠들었다가 역무원에게 쫓겨난 적도 있어요. 할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아침을 맞이했죠. 한 번은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세요. 저 집이 없어요. 경찰관의 눈에 동정의 빛이 스쳤어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저기 근처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보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무료급식소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 끼라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허름한 공중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 헝클어진 머리, 초라한 옷차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단정하고 평범한 할머니였는데 이제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있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또다시 추운 거리로 나섰습니다. 며칠을 굶다 결국 무료 급식소를 찾아갔어요. 주소를 적어둔 쪽지를 꼭 쥐고 이리저리 헤매다 겨우 찾았죠. 하지만 막상 도착하니 들어가기가 망설여졌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급식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안에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새어나왔는데 그 냄새에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자존심 때문에 선뜻 들어가지 못했어요. 나는 이런 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건드렸어요.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추운데 밖에서 뭐 하세요? 돌아보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봉사자였어요.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하던지. 그 미소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에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김치찌개에 뜨끈한 밥이 나와요. 젊은 봉사자의 친절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언제 이렇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던가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외롭고 지쳐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쟁반에 담긴 음식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어요. 김치찌개, 밥, 몇 가지 반찬. 평범한 한 끼였지만 제겐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중했죠. 처음으로 급식소에서 먹은 밥.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얼어붙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어느새 눈물이 밥그릇으로 뚝뚝 떨어졌어요.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건네셨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로 보이는 분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더라고요. 그제야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젊은 봉사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디 사세요? 저 사실은 제 눈에 맺힌 눈물을 보고 그는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할머니, 여기 매일 오세요. 따뜻한 밥 드시고 가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급식소를 나섰죠. 그날 밤 여느 때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배가 불러서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인지.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곳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보며 들어갔지만 점점 편안해졌죠. 그곳에서 만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김정미 할머니, 오늘도 와요? 여기 앉아요. 옆자리 할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는 제 자리가 생겼다는 게 어찌나 기쁘던지. 오늘은 된장찌개래요. 정미 씨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남편분과 자주 드셨다고? 아, 그랬었나요? 문득 남편 생각에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과 함께 먹던 된장찌개, 그 맛이 그리워졌죠. 여보, 나 지금 당신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먹으러 왔어요. 보고 있죠? 그렇게 무료 급식소는 제게 단순한 끼니 해결 장소가 아닌 작은 위로의 공간이 되어갔어요. 매일 아침 이곳에 오는 게 제 삶의 이유가 되었죠. 하루는 급식소 한쪽에 놓인 옷가지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건 뭐예요? 제가 물었죠. 아, 후원받은 옷들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세요. 봉사자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낡고 더러워진 제 옷을 보니 용기가 났죠. 조심스레 다가가 따뜻해 보이는 스웨터 하나를 골랐어요. 할머니, 그거 예쁘네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봉사자의 말에 부끄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새 옷을 입어보는 거라 그랬나 봐요. 이렇게 하루하루 급식소에서의 시간들이 쌓여갔어요. 여전히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지만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죠. 내일은 어떤 반찬이 나올까? 이런 소소한 기대를 하며 잠이 들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급식소로 향했죠. 따뜻한 아침 식사 후에는 폐지를 주어 작은 돈이라도 벌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여기 폐지 가져가세요. 가끔 친절한 가게 주인들이 폐지를 모아두었다가 주시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작은 친절에도 눈물이 났어요. 밤에는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꼭 쥐고 찜질방으로 향했어요. 적어도 이곳에서는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죠.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찜질방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이제는 단골이 되어 얼굴을 알아보시더라고요. 힘들고 고단한 나날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여보, 보고 있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일과가 되었어요. 비록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급식소에서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봉사자 조끼를 입고 계셨어요. 그분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손재주가 좋으세요? 우리 복지관에서 수세미 뜨기 강좌를 하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복지관이라 제가 갈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할머니, 재미있을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도 많이 오세요. 그 봉사자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결국 참여하기로 했어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을 찾았죠. 어서 오세요. 정미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봉사자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시작한 수세미 뜨기,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아이고, 이걸 어때?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자리 할머니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분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뜨개질을 해나갔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손에 익숙해졌어요. 젊었을 때 뜨개질을 좋아했던 기억이 되살아났죠. 그래. 예전에 은선 목도리도 떴었지. 딸 생각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수세미 뜨기에 집중했어요. 와, 정미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수세미가 제일 예뻐요. 다른 할머니들의 칭찬에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죠. 정말요? 제가 만든 게 예쁜가요? 네, 정말 예뻐요. 색깔 조합도 좋고 모양도 반듯하네요. 칭찬을 들으니 더 열심히 하고 싶어졌어요. 매주 복지관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수세미를 뜨면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미 씨, 요즘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수세미를 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잠시나마 제 처지를 잊을 수 있었죠. 어느 날 봉사자 선생님이 제게 다가오셨어요. 정미 할머니, 할머니가 만든 수세미가 정말 예뻐요. 이거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 만든 걸 누가 사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말씀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만든 걸 누가 살까요? 네, 요즘 수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팔아볼까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만든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있을 바자회에 할머니 수세미를 내놓아 보죠. 그날 밤 찜질방에 누워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잠이 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여보,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그렇죠? 꿈에서 깨어나도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열심히 수세미를 만들었답니다. 바자회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과연 누가 살까? 아무도 안 사면 어쩌지? 이런저런 걱정에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죠. 드디어 바자회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도착했어요. 여러 물건들이 진열된 가운데 제 수세미도 한쪽에 자리 잡았죠. 정미 할머니의 수세미예요. 예쁘죠? 봉사자들이 제 수세미를 홍보해 주셨어요. 처음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제 수세미를 사가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거 정말 예쁘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저기 계신 할머니요. 정말 솜씨가 좋으시죠?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걸어주셨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정받는 기분, 그 느낌이 얼마나 좋던지.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세요? 그냥 정성껏 만들었을 뿐이에요. 저도 하나 살게요. 아니, 2개 주세요. 사람들이 제 수세미를 사가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가 만든 것에 가치를 더 주는 것 같아 너무 기뻤죠. 바자회가 끝나갈 무렵 제 수세미가 모두 팔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기지 않았죠. 정미 할머니, 축하드려요. 할머니 수세미가 다 팔렸대요. 복지관 선생님의 축하에 저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그리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바자회가 끝나고 제가 번 돈을 받아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15만 원. 비록 작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봉사자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이 돈으로 무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기뻤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찜질방이 아닌 작은 여관방을 잡았어요. 비록 허름한 방이었지만 오랜만에 혼자만의 공간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샤워부터 했어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그동안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깨끗해진 몸으로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하루가 마치 꿈만 같았죠. 여보, 나 오늘 돈 벌었어요. 내 손으로 만든 걸로 돈을 벌었다고요. 남편 사진을 꺼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득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내일은 어떤 수세미를 만들까였어요. 이제 제 인생에 작은 목표가 생긴 것 같았죠.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남편과 함께 수세미를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정미야, 넌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바자회 이후로 제 인생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복지관에서 제 수세미를 정기적으로 판매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미 할머니, 이제 주문 제작도 해주세요. 사람들이 할머니 수세미를 찾아요. 봉사자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수세미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정말요? 제 수세미를 사람들이 찾는다고요? 네, 할머니. 특히 할머니만의 독특한 무늬와 색감이 인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식사를 하던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처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을 샀죠. 비록 작은 김밥 한 줄이었지만 그 맛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
정말 맛있다.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어요.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사먹는 첫 끼니라 그랬나 봐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점점 주문이 늘어나면서 저는 바빠졌어요. 이제는 수세미뿐만 아니라 목도리, 장갑도 만들기 시작했죠. 복지관에서 저를 위해 작은 공간도 마련해 주셨어요. 할머니, 이제 여기서 작업하세요.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인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자리를 잡아 햇볕을 받으며 작업할 수 있었죠. 제 인생에 다시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생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복지관으로 향했죠. 때로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열정이었죠. 오늘은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에 노란색을 섞으면 어떨까? 색실을 고르는 것부터 무늬를 디자인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즐거웠어요. 마치 예술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주문이 들어오면 정성껏 만들었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누군가 제가 만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어요. 할머니, 이번에 주문하신 분이 정말 좋아하셨대요. 다음에 또 주문하신다고 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제 작품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여전히 힘든 점도 있었어요. 밤에는 여전히 찜질방을 전전해야 했고 일교차가 클 때는 건강도 나빠졌어요. 특히 무릎이 아파 한동안 작업을 못할 때는 정말 힘들었죠. 아이고, 이 무릎. 제발 좀 괜찮아져라. 무릎을 주무르며 중얼거렸어요. 나이 들어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특히 무릎이 문제였죠.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릎이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는 게 큰 위안이 되었죠. 예전처럼 막막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내일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나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지금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 집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그날따라 복지관이 조용했는데 그분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한껏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김정미 할머니를 뵙고 싶은데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옷차림의 남자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김종미입니다만. 그분은 제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 이름은 이상철입니다. 할머니의 수세미를 보고 찾아왔어요. 이상철 씨는 명품 수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연히 제가 만든 수세미를 보게 되었고 제 솜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실례지만 이 수세미를 누가 만드셨는지 물어봤더니 복지관 김정미 할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수세미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그저 정성껏 만들었을 뿐인데. 아이고, 그냥 심심풀이로 만든 건데. 아닙니다. 할머니, 이건 정말 대단한 솜씨예요. 특히 이 섬세한 디테일이 놀랍습니다. 이상철 씨는 제 수세미를 자세히 살펴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의 진지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뿌듯해졌죠. 할머니, 혹시 저희 가게에서 일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할머니의 손재주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요?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이상철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를 너무 닮으셨어요. 어머니도 손재주가 좋으셨거든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전 명품은 구경도 못 해봤는 거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할머니의 손재주면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철 씨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죠. 일주일만 와서 해보세요. 어떠세요? 부담 없이 경험 삼아 해보시는 거예요. 그의 제안에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라.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상철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럼 내일부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모시러 올게요. 아이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알아서 갈게요. 아닙니다. 제가 꼭 모시러 오고 싶어요.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제 인생에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여보,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잘할 수 있겠죠?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문득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래, 정미야. 넌 할 수 있어. 항상 그래왔잖아. 마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죠.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대로 이상철 씨가 절 데리러 왔어요. 그의 차를 타고 가는 동안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죠.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이상철 씨의 따뜻한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 같았죠. 가게에 도착하자 이상철 씨가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분은 김정미 할머니세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일하실 거예요. 모두 잘 모셔주세요. 직원들이 모두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자, 할머니, 이제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상철 씨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그 순간 가슴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작업대예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상철 씨가 안내해준 자리에 앉았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작업대를 보니 마음이 설렜죠.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어려웠어요. 고급 원단을 다루는 것부터가 겁이 났죠.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손이 떨리기도 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어요. 이상철 씨가 친절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가르침을 따라 조금씩 배워나갔어요. 이렇게 바늘을 넣으시고, 그렇죠. 잘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단추 달기나 간단한 수선부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죠. 수선뿐만 아니라 장신구 제작도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것들이 비싼 가방이나 옷에 달리는 걸 보면 가슴이 뿌듯했어요. 할머니, 이 장신구 정말 예뻐요. 고객님들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직원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죠.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찬 피로였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이상철 씨가 저를 불렀어요.
할머니, 잠시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상철 씨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떠세요? 계속 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철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왠지 긴장이 되더라고요. 할머니, 제가 방을 하나 마련했어요. 할머니께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귀를 의심했죠. 정말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할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셔야 일도 잘하실 수 있잖아요. 이상철 씨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런 친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닙니다. 할머니,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날 저녁 이상철 씨가 절 새 방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제게는 천국 같았죠. 할머니,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이에요. 편하게 쉬세요. 방 안에는 깨끗한 침대와 작은 옷장, 그리고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이상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방을. 할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철 씨가 떠나고 혼자 남자방 안을 둘러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집이라는 공간의 포근함에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벽에 걸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주더라고요. 정미야, 넌 정말 대단해. 앞으로도 힘내. 꿈에서 깨어나도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던 손놀림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제는 이곳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게 실감났죠. 이상철 씨는 제가 만든 장신구들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과연 누가 살까?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이거 정말 특별해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손님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제 작품을 보고 감탄하는 손님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졌죠. 저희 가게의 장인이세요. 연세는 많으시지만 솜씨는 젊은 사람 못지 않으세요. 이상철 씨가 저를 소개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날 이상철 씨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에요? 사무실로 들어가자 이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가게의 시그니처 라인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 이야기요? 네,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장신구에 담아보는 거예요. 각 작품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적은 카드를 함께 넣는 거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 인생 이야기라. 과연 누가 관심을 가질까 싶었죠. 글쎄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할까요? 할머니의 인생은 정말 특별해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이상철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저의 시리즈가 탄생했어요.
제 인생의 굴곡과 희망을 담은 작품들이었죠. 첫 작품은 새벽이라는 이름의 반지였어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듯 제 인생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는 의미를 담았죠. 두 번째 작품은 인연이라는 이름의 목걸이였어요. 이상철 씨와의 만남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듯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죠. 그렇게 하나둘 작품이 늘어갔어요. 매 작품마다 제 이야기의 한 조각을 담았죠. 놀랍게도 이 시리즈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받고 위로받았다고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힘을 내야겠어요. 정미 할머니 덕분에 다시 한번 힘을 내볼 용기가 생겼어요. 이런 반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미 할머니 계신가요? 네, 제가 정미입니다만. 할머니 정말 감사드려요. 할머니 이야기를 읽고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 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어요. 이제는 단순히 장신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여보, 보고 있나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어요. 매일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그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밝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가게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큐멘터리 팀입니다. 김정미 할머니 계신가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대답했어요. 네, 제가 김정미입니다만. 그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이 프로그램의 PD 김민우라고 합니다. 김정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인생 역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은데 어떠세요?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제 인생이 다큐멘터리 주제라니. 믿기지 않았죠. 저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아닙니다,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과연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글쎄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때 이상철 씨가 다가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해보세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이상철 씨의 따뜻한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어색했지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길거리를 떠돌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죠. 옛 기억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만난 따뜻한 분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그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촬영 중에 이상철 씨의 이야기도 했어요. 이상철 씨를 만난 건 정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분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친절의 힘을 얻었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답니다. 긴 촬영이 끝나고 PD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제 이야기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네, 꼭 그럴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많이 긴장됐어요.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더라고요. 드디어 방영 당일, 저는 이상철 씨와 함께 TV 앞에 앉았어요. 할머니, 긴장되세요? 네, 많이 떨려요.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내레이션과 함께 제 인생 이야기가 펼쳐졌죠.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김정미 할머니 맞으세요? 방송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제 작품을 사고 싶다는 연락도 쇄도했어요. 할머니, 대단해요. 이제 정말 유명인사가 되셨어요. 이상철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당신도 보고 있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인생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고개를 들어보니 은혁이와 은서가 서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오랫동안 못 봤던 자식들의 얼굴.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은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은혁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분명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어요. 괜찮아. 이제 와줘서 고마워. 따뜻하게 두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우리 셋 모두 눈물을 흘렸죠. 엄마,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서가 흐느끼며 물었어요. 이미 용서했어. 너희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상철 씨가 배려해 주셔서 일찍 퇴근할 수 있었죠.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쌓였던 오해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나도 미안해. 너희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죠. 은혁이와 은서는 자주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죠. 어머니, 이제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은혁이가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난 여기가 좋아. 이제 내 삶이 여기 있거든.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제 마음을 알아주었어요. 이제 저는 매주 일요일이면 아이들과 손주들을 만나요. 가게 일을 하면서 손주들의 옷과 장난감도 만들어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너무 예뻐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끔은 이상철 씨도 우리 가족 모임에 참석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이상철 씨를 가족처럼 대해요. 이상철 씨,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은서가 이상철 씨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김정미 어머님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있지만 그것을 딛고 더 강해진 가족이 되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위로 은혁이와 은서, 그리고 귀여운 손주들이 모여 있었죠. 오랜만에 듣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문득 이 모든 광경이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길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니.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가슴속에서 따뜻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꾹 참았죠. 행복한 눈물이었지만 가족들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늘 그래왔듯이 남편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죠.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당신도 기쁘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고 있자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 정미야. 넌 정말 대단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잖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번엔 참지 않았죠. 기쁨과 그리움,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엔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제겐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하고 문득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걸 알아요. 그 경험들이 제게 강인함과 지혜를 주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죠.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지. 힘들 때마다 제 자신에게 말해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그때의 나에게 고마워하면서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제 자신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상철 씨와 복지관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기뻐요.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대역전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겐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어요.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듯이 여러분도 그 빛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멋진 역전의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함께 힘내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이제 눈을 감으려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떤 모양의 장신구를 만들까? 그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특별한 장신구를 만들어 보세요. 인생이라는 귀한 보석에 꿈과 희망의 금실을 섬세하게 엮고 시련의 단단함으로 모양을 정교하게 다듬어 당신만의 빛나는 작품을 완성하세요. 실패의 흠집은 독특한 무늬가 되고 눈물의 결정은 영롱한 광채를 내며 인내의 시간은 깊이 있는 색채를 더해줄 거예요. 아픔의 균열은 빛이 스며드는 틈이 되어 더욱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낼 테고 고난의 무게는 귀한 경험의 무게로 당신의 작품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은 장신구의 가장 단단한 받침대가 되어 당신의 이야기를 굳건히 지탱해 줄 거예요. 타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은 당신 장신구의 빛나는 보석이 되어 영원히 반짝이며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해줄 거예요.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은은한 진주빛으로 퍼져나가
당신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테고, 극복의 순간들은 강인한 다이아몬드가 되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계속해서 일깨워 줄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당신의 장신구로 세상을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밝혀주세요. 누군가에겐 희망의 등대가 되고 또 다른 이에겐 위로의 포근한 품이 되어 우리 모두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당신의 미소는 장신구의 광택이 되어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당신의 친절은 부드러운 곡선이 되어 세상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감싸 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장신구는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삶의 지혜가 녹아든 깊이 있는 광채로 보는 이마다 감동을 전해줄 테니까요. 때로는 당신의 장신구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무게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장신구를 다른 이들과 나누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겐 새로운 시작의 용기를 줄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이들의 장신구도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도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아름다운 문양을 그려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든 장신구들이 모여 세상이라는 큰 갤러리를 채우고 있네요. 각자의 빛깔로, 각자의 모양으로 하나하나가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당신의 이야기가 담긴 그 특별한 장신구로 우리 모두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주세요. 그 빛나는 작품들이 모여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은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며느리와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장난기 많은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 장난에 제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며느리는 결혼 초부터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구들과 다과 모임을 집에서 가졌을 때의 일이에요. 며느리가 몰래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날 일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머, 이 다과 맛이 좀 이상하지 않아? 제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저도 한 입 먹어보고는 깜짝 놀랐죠. 어머나, 이게 어찌된 일이지? 그때 주방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장난을 좀 쳤어요. 며느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우리 건강 걱정해서 그랬나 보네. 맞아. 요즘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었지.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우리 며느리의 재치를 칭찬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날엔 제 생일 케이크에 왕꿈트리를 숨겨놓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어요. 케이크를 자르려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지렁이 젤리 때문에 모두가 깜짝 놀랐죠. 하지만 곧 웃음바다가 되었어요. 어머나, 우리 며느리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덕분에 재미있는 생일 파티가 됐어. 이런 에피소드들로 인해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큼 돈독해졌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며느리의 장난이 여기서 끝났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지 않았겠죠? 정작 큰 사건은 그 뒤에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던 날이었어요. 대장 내시경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해야 했죠. 평소에 야식 먹는 걸 무척 좋아하는 제게는 정말 큰 시련이었어요. 그날따라 허기가 져서 힘들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참았어요. 금식 시간이 되자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배고픔이 더 심해졌죠. 그때 출장 간 아들 영민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세요. 검진 때문에 아무것도 못 드시는 거 알아요. 영민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 아들. 건강검진은 중요하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저는 괜찮은 척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TV를 보며 주의를 돌리려 했지만 음식 프로그램만 나오는 것 같았죠. 그때 갑자기 고기 굽는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궁금해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굽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며느리가 요리사 모자를 쓰고 앞치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얘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저는 놀라면서도 웃음을 참으며 물었어요. 며느리가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금식 중인 시어머니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삼겹살 굽기 대회예요. 어떠세요? 재미있지 않나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으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 장난꾸러기 며느리. 그래? 그런 대회가 다 있었나 보네. 근데 심사위원은 누구시니? 저는 장단을 맞춰주며 물었어요. 며느리는 더 신이 나서 대답했어요. 당연히 우리 어머니세요. 눈으로만 드시고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냄새 맡기 10점, 침 흘리지 않기 10점, 절대 먹지 않기 50점이에요. 저는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이고, 너가 정말.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심사를 해볼게. 며느리는 신이 나서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고기 냄새 좀 맡아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어요. 에이, 식당 앞에서 맡는 냄새보다는 못하구나. 향, 점수는 5점. 며느리는 발그레 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제 실력을 너무 얕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볼만하시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 너의 노력은 인정해줄게. 재미 점수는 100점이다.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어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제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거예요? 그래, 우승이야. 상품은 뭐야?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말했어요.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어머니랑 같이 먹을 삼겹살이요. 제가 아주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섭섭함은 눈 녹듯 사라졌어요. 오히려 이런 재치 있는 며느리를 두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죠. 고마워, 며느리야. 정말 기대되는구나. 방으로 돌아와 누워서도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깜찍하고 재미있는 아이구나. 이런 며느리를 얻다니. 나는 정말 복받은 시어머니야. 하지만 그 순간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그래도 배는 고프네. 어서 내일이 왔으면. 밤새 허기짐에 시달리느라 잠을 설친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겨우 5시였죠. 아이고, 이래서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맞나 봐. 하고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이 참 예뻤어요. 잠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죠. 평소 같았으면 바로 문을 열고 뭔가를 꺼내 먹었겠지만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아, 배고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그냥 잠이 안 와서. 너는 왜 벌써 일어났니? 저도 어머니 검진 때문에 걱정돼서요. 어머니 모셔다 드리려고요.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의 장난이 싹 잊혀지는 것 같았죠. 고마워, 얘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알아서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어제 제가 장난쳤던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효심 깊은 아이였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어제의 일을 떠올렸어요. 며느리의 장난 섞인 행동이 새삼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대기실에 앉았어요. 며느리는 제 옆에서 계속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괜찮아. 그냥 검진일 뿐이야. 네, 어머니. 그래도 걱정되네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검진실로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배가 고팠지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검진이 끝나고 나오니 며느리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그런데 이제 좀 배고프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 그럼 빨리 가서 맛있는 거 드셔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며느리의 장난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나도 언젠가 한번 해줘야지. 제 입가에 살짝 미소가 지어졌어요.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니,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그렇지. 하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복수의 계획이 한창 세워지고 있었답니다. 며느리 건강검진 때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어. 어떤 요리를 할까?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걸로.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불이 나게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제 약속한 대로 삼겹살 구워드릴게요. 고마워, 며느리야. 근데 오늘은 미역국이 더 당기는구나. 네? 아, 그럼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며느리가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잊어버리지 않게 수첩에 적었어요. 며느리 건강검진 전날 복수. 이날만 기억해야지. 내 작은 복수의 날이야. 하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저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었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흘러 다음 해, 이번에는 며느리의 건강검진 차례가 되었어요. 저는 이날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최고급 한우 등심을 사고 각종 신선한 야채들도 구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도 모르게 냉장고에 잘 숨겨두었죠. 밤 12시쯤 저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에서 한우를 조금만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냄새 나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내가 야식으로 뭐 좀 만들고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어요. 고기를 구우니 고소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 어머니, 이게 무슨...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마치 만화 캐릭터처럼 눈이 접시만해졌죠. 아, 이거? 저는 고기를 뒤집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갑자기 소고기가 내 손을 잡고 나를 구워줘 하고 애원하더라고. 어쩔 수 없었지 뭐. 며느리는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 저 내일 건강검진이잖아요. 금식해야 하는데. 어머나, 그랬어? 저는 놀란 척 연기했어요. 아이고, 이 기억력 없는 늙은이 같으니라고 깜빡했네. 그럼 난 조금만 먹을게. 아주 조금만. 저는 일부러 과장되게 코를 벌름거리며 고기 냄새를 맡았어요. 응, 역시 한우는 냄새부터 다르네래. 얘야,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대. 너도 한번 맡아볼래? 며느리의 얼굴이 절망과 배고픔 사이를 오가는 걸 보니 속으로 폭소가 터졌어요. 자, 어떠니? 작년에 너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복수는 냄새 나는 법이지. 고기 냄새 말이야. 푸아하.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갑자기 활짝 웃었어요. 어머니, 혹시 작년에 제가 삼겹살 구웠던 거 기억하세요? 오호. 저는 눈썹을 살짝 올리며 대답했어요. 그랬었나? 난 전혀 기억 못하는데 내가 치매온 걸까? 아님 너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상상?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갑자기 폭소를 터뜨렸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보답을 해야겠네요. 다음엔 제가 더 맛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오호라. 그래. 기대되는걸? 근데 지금 이 고기 어떡하지? 며느리는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가 빨리 드세요. 내일 건강검진 끝나고 제가 더 맛있는 걸로 차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와 이야기했어요. 저 혼자 가도 괜찮은데. 아니야. 할 것도 없고 같이 가면 좋잖니. 감사해요, 어머니. 참 어제 그 고기 맛있었어요? 응. 아주 맛있더라. 너가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잠자코 있었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들렸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검진을 받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몰래 집에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부탁했죠. 영민아, 냉장고에 한우 있지? 우리 도착할 때쯤 그거 꺼내서 물 좀 올려놔. 검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서 뭐 드실래요? 글쎄, 그냥 대충 먹자. 며느리의 표정이 또 한 번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죠? 며느리의 코가 킁킁거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저는 속으로 깔깔 웃으며 모른 척했죠. 집에 들어서자 아들 영민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 며느리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살이었죠. 자기 왔어?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고기 구웠어. 영민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마치 뜨거운 물에 빠진 고양이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저는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먹자. 어제는 미안해. 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웃음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어머니, 저도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렇게 재밌게 받아주시다니. 며느리가 말하다 말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따라 웃었죠. 영민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결국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둘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만 모르는 비밀이라도 있는 거야? 영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저와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죠. 아들, 너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냥 우리 며느리하고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라고 생각해. 맞아? 여보,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그냥 맛있는 고기나 먹자. 며느리가 재빨리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그 모습이 꼭 허겁지겁 밥 먹는 다람쥐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 우리 다 잊고 맛있게 먹자. 영민아, 상 차리는 거 좀 도와주렴. 저는 영민이를 부엌으로 보내고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며느리야, 이제 우리 1대1이다. 다음엔 누가 이길까? 며느리는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 다음에는 진짜 대박을 칠 거예요. 기대하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또 한 번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며느리를 얻은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함께 웃으며 소고기 파티를 즐겼어요. 영민이는 계속 궁금해하며 우리에게 물어보았지만 우리는 입을 다물고 서로 눈짓만 주고받았죠. 아,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려주면 안 돼? 영민이가 투덜거리자 며느리가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여보, 당신이 모르는 게 우리 어머니랑 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척해. 저는 며느리의 재치 있는 대답에 또 한 번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하고 재미있는 아이야.
이 작은 복수놀이로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답니다. 특히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장난을 공유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종종 서로를 놀리는 작은 장난을 치곤 했어요. 물론 항상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영민이를 끼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애를 빼놓고 우리만의 비밀 작전을 세우기도 했죠. 이런 재미있는 에피소드 덕분에 우리 가족의 일상은 더욱 활기차고 즐거워졌어요. 매일매일이 작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여러분도 가족들과 이런 재미있는 추억 많이 만드세요. 때로는 작은 장난이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건강검진은 제 차례예요. 과연 우리 며느리가 어떤 작전을 세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할지 저도 슬슬 준비해야겠어요. 다음 에피소드도 기대해주세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로 73살이 되었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20대 중반 24살에 결혼했던 게 엊그제 같아요. 남편은 28살로 저보다 4살 연상이었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편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라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결혼식에서 제 눈에 띈 남자, 그게 바로 남편이었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선한 인상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이 끝나고 혼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결혼식장에서 제 눈에 띄었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은 1년 정도였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걸 알아갔어요.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는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무뚝뚝한 면이 있었지만 속은 여리고 따뜻했죠. 남편은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절 좋아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교제 초기에 제 생일이었는데 남편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준 적이 있었죠. 제가 일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절 시내에 새로 생긴 양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양식당 안에는 예쁜 꽃다발과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남편은 수줍게 웃으며 절 꼭 안았어요. 귓가에 속삭이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이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마웠어요. 다정하고 속 깊은 남자라는 걸 알게 됐죠. 연애할 때부터 저희 두 사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사소한 말다툼이 있어도 금방 화해하곤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었던 것 같아요. 결혼 전날 밤에는 너무 긴장되고 설레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평생 함께 살 사람과 내일 100년 가약을 맺는다는 게 실감이 안 났죠. 결혼식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장하는데 눈앞에 있는 남편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순간 울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보며 환하게 웃는 남편, 떨리는 목소리로 예식사를 읽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더없이 행복했죠. 신혼집에서의 단둘만의 시간은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얼굴을 보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남편도 절 보며 매일 환한 미소를 짓곤 했죠. 시간만 나면 뜨겁게 포옹하고 입을 맞추며 사랑을 나눴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눈이 마주치면 서로를 끌어안았죠. 한창 사랑할 나이에 잘생기고 멋진 남편과 살게 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남편을 위해 저녁 식사 준비하고 맛있는 반찬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맛있게 식사하고 설거지를 마치면 남편은 절 꼭 껴안고 볼에 뽀뽀해주곤 했죠. 주말이면 근교로 산책 나가서 맛있는 것 먹고 구경도 다녔어요. 저녁 노을이 예쁜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면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 행복할 것 같았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서로 바라보며 깨우고 출근할 때는 현관문 앞에서 꼭 뽀뽀하고 헤어졌죠. 결혼 생활도 신혼 때처럼 그렇게 달콤하고 행복하기만 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사랑하는 남편과 단둘이 살며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죠. 그렇게 달콤한 신혼생활을 한 1년쯤 보냈을 무렵이었어요. 문득 아이가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가 좀처럼 생기지 않는 거예요. 병원도 다녀보고 민간요법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또 시댁에서는 자꾸 아이 얘기를 꺼내셨어요. 애는 언제 나올 거냐? 우리 대를 이어줄 손자, 손녀가 필요하다.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시댁과 마찰이 생기기도 했어요. 남편이 위로해줬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중요한 말이 있다며 절 불렀어요.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죠. 여보, 우리 입양하는 거 어때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입양이라니 그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근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모를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설렘이 밀려왔죠.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며칠 뒤 시골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았죠. 고아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는데 모두 불쌍하고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죠. 귀여운 외모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3살배기 남자아이였어요. 이름은 혜준이라고 했죠. 순간 운명처럼 와닿는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도 혜준이를 보더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서로의 눈빛을 보니 딱 직감이 왔어요. 혜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자고요. 그렇게 혜준이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죠. 혜준이를 데리고 나와 차에 태우고선 너무 행복해서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죠. 혜준이는 의아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우린 앞으로 혜준이의 부모가 될 거라고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혜준이는 그제서야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의 행복한 가족 생활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렇게 우리는 혜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혜준이는 우리 부부에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어요. 정말 이쁘고 귀여웠죠. 혜준이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웠어요. 혜준이도 우리를 진짜 부모처럼 따랐죠. 저는 혜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혔죠. 혜준이가 크면서 궁금해하는 건 뭐든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도 혜준이와 친구처럼 지냈죠. 같이 공놀이도 하고 야구도 했어요. 혜준이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하지만 혜준이를 키우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소를 키웠어요. 처음엔 10마리도 안 되는 소를 키웠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엔 300마리나 되더라고요. 남편은 소 돌보는 일로 늘 바빴죠.
저 역시 끼니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도맡고 종종 남편 도와서 소도 돌보고 하느라 늘 피곤했어요. 혜준이가 어릴 때는 혜준이 돌보랴, 일하랴 죽을 맛이었죠. 남편이 도와주려고 하지만 남편도 늘 지쳐 있었죠. 하지만 우리 부부는 혜준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남편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날도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짰어요. 혜준이 학교에 보내고 나서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 되어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옆에서 일하던 동네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황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남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실려갔죠. 저는 병원에 뛰어가 의사 선생님께 남편 상태를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죠. 순간 정신이 하얘지고 무슨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강직하고 듬직했던 남편이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눈앞이 깜깜해졌죠. 남편은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예후가 좋지 않다며 각오를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혜준이 아빠인데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데 남편은 살아야만 했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나가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 곁을 지켰죠. 의식이 없는 남편 손을 꼭 잡고 기도했어요. 여보, 당신 곁에는 우리 혜준이가 있잖아요. 제발 눈 좀 떠봐요. 혜준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침대 곁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혜준아, 아빠가 빨리 깨어나시길 기도하자. 기적이 일어날 거야. 혜준이는 의사가 되어 아빠를 치료해주면 좋겠다고 순수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서의 며칠을 보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남편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죠. 시댁에서도 달려와 병문안을 하고 의료진을 도왔어요. 어머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셨죠. 아들아, 일어나야 한다. 늙은 어미를 두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서서히 의식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손가락을 살짝 움직이다가 눈꺼풀을 떴어요. 시간이 흐르자 저와 눈을 맞추고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시면서 회복 속도가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의식을 되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죠. 남편의 강인한 생명력 덕분인 것 같아요. 남편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어요. 퇴원할 때쯤엔 부축을 받아 걸을 수도 있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혜준아, 우리 아빠 걸을 수 있게 되었어. 이제 아빠랑 공놀이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자. 혜준이도 아빠가 퇴원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남편은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팔은 들어 올리기 힘들고 다리는 절뚝거리며 걸었죠. 예전처럼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천천히 몸을 추스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전부 맡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소에게 풀을 먹이고 젖을 짜는 게 일과의 시작이었죠. 아침상을 차려 혜준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나면 남편 곁에 앉아 수발을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밥을 먹여드리고 아직 온전치 않은 남편의 몸을 돌보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혜준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로 농사일을 나갔죠. 비료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곡식을 심었어요. 땡볕에 몇 시간을 일하고 나면 등줄기에서 땀이 비오듯 하더라고요.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혜준이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죠. 우리 혜준이는 내가 이렇게 버텨야만 밥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오후에는 혜준이를 데리러 학교에 갔어요. 더운 날씨에 교복이 땀에 젖어 있는 혜준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미안하다 혜준아. 엄마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줄게. 그런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어요. 저녁에는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들었죠. 혜준이가 좋아하는 닭볶음탕, 남편이 즐겨 드시는 고등어구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면 행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찬 하루하루였죠. 살림에, 농사에, 아들 키우는 일까지 해내려니 눈코 뜰 새가 없었지만 가족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힘들어할수록 남편은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농사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네 탓이야. 내가 네 걱정 때문에 병이 난 거야. 라며 헛소리를 하시더군요.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남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안타까웠으니까요. 어느 날은 남편이 술에 취해 혜준이한테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혜준이가 실수로 아빠 술병을 깨뜨렸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러려니 하실 남편이 갑자기 혜준이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손찌검을 하려 하시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에 저도 화가 났어요. 여보, 애한테 왜 그러세요? 혜준이가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야 남편은 조금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혜준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힘든 시기에 서로 의지하고 격려해야 할 텐데 왜 남편은 술로 모든 걸 망치려 하는 걸까요? 많이 속상했죠. 남편에게 술을 끊으라고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고집을 부리시더니 점점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큰절을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이제 술을 끊고 가족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시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한 번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남편은 약속을 잘 지켰어요.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으셨죠. 대신 저와 혜준이를 챙기는데 전념하셨어요. 혜준아,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재미난 일은 없었니? 남편은 혜준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의젓해진 아들의 모습에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기뻤어요.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니까요. 함께 있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겼죠. 남편의 병이 완쾌되면 혜준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이 펼쳐나갈 행복한 미래를 그려봤죠. 근데 그건 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남편의 건강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거든요. 술은 끊었지만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입맛을 잃고 몸무게가 빠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겉으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많이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종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혜준이 몰래 혼자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어요. 제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죠. 한참 살 나이에 너무 허망하게 떠나셨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 영정 사진을 보며 펑펑 울었어요. 옆에서 혜준이도 엉엉 울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남편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의 죽음 이후 저는 큰 슬픔에 빠졌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들었죠. 혜준이를 보면 남편 생각이 더 났어요. 혼자서 어떻게 혜준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막막한 마음뿐이었죠. 가끔은 남편 옷을 꺼내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기도 했어요. 그리움이 밀려와 가슴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혜준이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대했어요. 엄마가 약한 모습 보이면 혜준이가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남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꿋꿋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으로 혜준이가 대견스러웠어요. 아빠가 없어진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잘 견뎌냈거든요. 학교 공부에도 더 매진하더라고요. 아빠 기일의 묘소에 찾아가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될게요. 엄마도 제가 잘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책임감 있는 말을 하는 걸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혜준이가 훌쭉 커갔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성적이 아주 우수했죠. 공부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 장학금도 많이 받더라고요. 엄마 아빠 피 한 방울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전 학창 시절에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머리보단 손재주가 좋으셨죠. 혜준이는 우리와 달랐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혜준이가 어느 날 불쑥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사라니 너무 멋진 꿈이 아니겠어요? 첫째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이고 둘째는 안정적이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은 어디 가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무척 기뻤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엄마가 널 믿는다. 꼭 멋진 의사 되거라. 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죠. 의대 진학을 위해 혜준이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 먹고 바로 책상 앞에 앉더라고요.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문제집을 푸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죠. 가끔 제가 혜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도 된다. 라고 하면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엄마, 전 괜찮아요. 제 꿈을 위해 열심히 해야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자식이 그렇게 씩씩하니 대견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대학 입시를 치를 때가 다가왔어요. 혜준이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 저희는 초조해했죠. 합격 발표날 혜준이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옆에서 저도 가슴 졸이며 기도했죠. 하느님, 제발 우리 혜준이가 꼭 의대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우스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에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떴어요. 저도 모르게 예하고 소리를 지르며 혜준이를 껴안았죠. 혜준이도 엄마, 해냈어요. 제가 해냈어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혜준이 덕에 집안에 경사가 났죠. 시댁에서도 좋아하셨어요. 가업을 잇는 건 못 되지만 그래도 의사가 된다니 대견해 하셨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꿋꿋이 아들을 키워냈으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장남 며느리 노릇 톡톡히 했다며 저를 많이 치켜 세워주셨어요. 혜준이가 의대에 입학하고 나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 삶의 목표가 아들 뒷바라지 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 싸주고 학비 대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죠.
소를 더 열심히 길러 우유를 팔고 쌀과 잡곡도 팔았어요. 주변에서 이래저래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되니 세간의 시선도 따뜻해지더라고요. 혜준이 학비 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저를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학교에선 혜준이 소식을 자주 전해 들었어요. 모범생이다. 공부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다 하는 칭찬 일색이었죠. 교수님들도 입을 모아 혜준이를 칭찬하셨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구나. 내 아들 대견하다. 시험 때마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는 혜준이가 참 기특했어요. 방학 때 집에 오면 웃음꽃이 피었죠. 혜준이는 자기 전공 책을 읽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저는 뒤에서 한참을 바라보곤 했죠. 주름진 손으로 혜준이 등을 토닥이면서 우리 아들 정말 멋지구나.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텐데 하고 중얼거렸어요. 혜준이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절 꼭 안아주곤 했죠. 어느덧 혜준이가 의사가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대학병원 인턴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에 걱정 반 기쁨 반이었죠. 걱정은 아들이 힘든 인턴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였고, 기쁨은 이제 제 평생 소원이었던 아들 의사 만들기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인턴 첫날 의사 가운 입은 혜준이를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혜준아, 축하한다. 정말 대견하다.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구나. 이 좋은 날을 남편과 함께 맞이하지 못해 아쉽지만 하늘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혜준이가 인턴에서 레지던트를 거쳐 전문의가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밤낮 없이 바쁘게 뛰어다니고 응급실에서 잠을 자기 일쑤였죠. 과중한 업무에 지쳐 힘들어할 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격려해줬죠. 혜준아, 조금만 더 힘내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란다. 시간이 흘러 어엿한 의사가 된 혜준이를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들 덕분에 이제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소도 300마리나 키우게 됐고 넉넉하진 않아도 먹고 살 만한 형편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혜준이가 저를 요양원에 모시겠다는 거예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죠. 갑자기 왜 그러는 거니? 엄마는 아직 정정하고 소도 봐야 하는데. 혜준이의 눈빛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거예요. 엄마, 이젠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편히 쉬셔야죠. 제가 요양원비 대줄게요. 딱 잘라 말하는 아들의 태도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제 의사와 상관없이 결국 요양원행을 강요당했어요. 혜준아, 내 말 좀 들어보렴. 엄마는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에요. 아무리 사정을 해도 혜준이는 막무가내였어요. 결국 짐을 싸서 요양원행 버스에 올랐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아들의 뜻을 거스를 순 없었으니까요. 요양원 생활이 턱없이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기상해서 점호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마치 군대 같은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이었죠. 더군다나 시설도 낡고 좁아서 사생활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가 치매가 좀 걸려서 밤에 잠도 설쳤죠. 소 생각도 너무 났어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키운 소들인데 내가 없으니 누가 돌보고 있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죠. 혜준이한테 전화해서 소 얘기를 꺼냈더니 엄마, 그 소들 다 팔았어요. 이제 그만 신경 쓰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소를 판 것도 모자라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된 땅과 집도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돈으로 도박을 했대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린 거죠. 아들은 도박에 미쳐서 가산을 탕진했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자식 하나 건사 못하고 말아먹다니. 서글프고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요양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혜준이는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죠. 아마 제 낯을 볼 염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 요양원 활동에 의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죠.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가끔 혜준이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지면 홀로 울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양원장이 절 불렀어요. 의아해서 원장실로 갔더니 혜준이가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애 얼마나 야위고 초췌해졌는지 몰라요. 먼저 달려가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원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어르신, 댁이 아드님께서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원비도 못 내시는 형편이고요. 안타깝지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도박으로 내 재산을 모조리 날려먹고 이젠 내가 있을 곳조차 없어졌다니. 혜준이는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차마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모양이었나 봐요.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엄마를 이렇게 만들다니. 원망스러웠지만 더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나왔어요. 아무도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죠. 결국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고 길거리를 떠도는 신세라니.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할 줄이야. 갈 곳 없는 몸뚱이로 거리를 떠돌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먹을 게 없어 동냥하러 다니고 밤엔 공원 벤치나 지하철 역사에서 얼어 죽을 뻔도 했죠.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도 한편으론 스스로가 한심하고 불쌍해 보였어요. 이런 꼴로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동네를 배회하던 중 저만치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내가 기른 소가 여기 있었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그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죠. 골목 안쪽에 들어서자 제가 그토록 아끼던 소들이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소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 소들아. 엄마가 널 버리려던 게 아니었는데. 주인 잃은 갈대처럼 서 있는 소들의 모습에 마음이 미어졌죠.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제법 혈색 좋은 청년이 서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청년이 혜준이에게서 소를 산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어떻게 내 소가 자네 손에 넘어간 거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조금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어머님 아드님께서 저에게 급하게 사정하셔서 소를 판매했어요. 당시엔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이 어머님 아드님께 돈을 꿔줬는데 갚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하셨어요. 역시 도박 빚 때문이었구나. 혜준이 녀석. 내가 그토록 고생해 키운 소까지 팔아먹다니. 실망감에 고개가 절로 떨궈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청년이 뜻밖의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 사정이 그러시다면 제가 이 소 2마리를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언젠가 형편 되실 때 값을 치르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나 같은 노인에게 소를 그냥 준다고요? 아이고 젊은이. 나 같은 늙은이 도와줘 봐야 자넨 손해만 볼 텐데.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사정을 듣고 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소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시니 잘 돌봐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저를 도우려 했어요. 농장에서 함께 일하다 보면 어머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 소를 잘 기르고 먹여 살아봅시다. 청년의 다정한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소를 품에 안게 되었어요. 시골 외딴집 한 채를 구해서 소들을 기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소를 돌보는 일이 버거웠지만 차츰 적응해 갔어요. 두 손으로 풀을 꼭꼭 비벼 먹이를 만들어주면 소들은 콧김을 내뿜으며 즐겁게 먹었어요. 시간이 지나 소가 새끼를 낳았을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죠. 연신 송아지의 작고 여린 머리를 쓰다듬으며 행복을 만끽했어요. 그래,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희망이 있는 한 살아볼 만해. 열심히 소를 돌본 덕분에 점점 소두수가 늘어났어요. 우유를 팔아 생계를 꾸려갈 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 거죠. 덕분에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대접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소 젖으로 만든 요구르트 맛있어요. 또 사 먹으러 올게요. 우리 집 아기 먹이려고 우유 한 박스 싸갈게요. 신선하죠? 동네 사람들이 저의 소젖으로 만든 유제품을 즐겨 찾았어요. 인심 좋은 시골 동네라 팔다 보면 어느새 동이 나곤 했죠. 한편 청년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은인이 되었어요. 그저 남일 같지 않게 도와준 그 따뜻한 마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부모를 여의었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양자 삼기로 했어요. 덕분에 황혼의 나날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매일 저녁이면 청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소들을 바라봐요. 소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바람은 산들산들 머리를 스쳐가죠. 그 순간만큼은 지난 시절의 고통이 마치 꿈처럼 느껴져요. 아들아, 내 인생의 말년에 큰 선물을 줘서 정말 고맙다. 자네가 있어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할 뿐이네. 청년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죠. 그러면 청년도 살며시 웃으며 말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께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감사하며 여생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소를 돌보며 건강도 되찾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었죠. 비록 가족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있었지만 낯선 이의 손길로 제 인생에 새 희망이 피어났어요. 이 고마운 인연으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면서 살 수 있게 되다니. 저는 이 놀라운 전개가 여전히 신기할 따름이에요. 때론 세상살이가 힘겨워 낙담할 때도 있지만 언제나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어둠이 짙으면 밝음도 있는 법이죠.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 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늙은이의 한 말씀이 젊은이들에겐 긴 잔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살다 보니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운명의 장난인지 사람 마음의 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기구한 제 인생에도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삶에 지칠 때면 제 얘기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빕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